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같은 예술 분야인 사진학의 이문식 교수님 말씀을 듣고 한국어를 다시 정비해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줄곧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채색화다. 여기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이 그림은 뭔가요? 역시 모란 꽃을 색깔로 그렸는데, 이 그림은 서양 화법의 한 가지죠. 서양화 중에서도 서양의 이런 미술사 시간이 긴데, 그 중에서도 최근 150년간 서양 그림, 근대 미술이라는 거죠. 이건 뭐가 다른 거죠? 예전에는 동양과 서양이 모두 이렇게 관념적인 성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150년 전부터 실제 눈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고 그 인상과 느낌을 그리는 그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인상주의 그림이라고 하죠. 그것이 근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근대라는 시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근대 미술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근대 서양 미술 인상주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유화 물감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유화라고 부릅니다. 유화라는 말은 물감에 기름 섞어 그렸다. 그러면 다 유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빨강색하고 여기 있는 빨강색이 원료는 같은 원료예요. 그런데 동양화 채색화는 악교를 미디움으로 악교에다가 계속 그리는 거고, 서양의 유화는 기름에 계속 그립니다. 근데 휘발유를 넣거나 들깨기름을 넣거나 참기름을 넣으면 유화가 되지 않습니다. 유화는 기름은 기름인데 아마유, 아마인, 아마의 씨앗에서 짠 기름을 가지고 생료와 섞어서 그려야만 유화가 됩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 아마인유는 산소를 빨아들여서 고화됩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굴절률이 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색이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런 특이한 느낌을 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유화라고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미디움을 쓰게 되면 느낌이 달라지죠. 유화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양화는 서양에서 유래한 그림, 동양화는 동양에서 유래한 그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서양화라는 말을 만든 건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을 우리가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명치 시대에 일본 근대화를 이룬 시기죠. 유럽의 인상주의 미술 양식을 인상주의 어렵잖아요. 야, 인상주의 그림 하나 가져와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양화 한 점 보자.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양화라는 말은 일본 발음으로 세이오가가 됩니다. 그럼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게 앞에 서자를 빼놓고 그냥 양화, 요가 이러면 발음하기가 쉽죠. 그래서 일본서는 양화, 요가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다가 그걸 시루에 넣고 물을 부으면 잿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NaOH, 수산화 나트륨을 수입해서 비누를 만들 때, 세탁할 때 썼단 말이죠. 이것이 손이 닿으면 손이 허르니까 가성소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성소다 사와라. 수산화 나트륨 10g만 사오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잿물인데 빨래하는 물인데 서양에서 온 거다. 양잿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루미늄은 은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서양에서 온 은이다 라는 뜻으로 양은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죠. 서양 버선, 양말,
서양 동이, 양동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 쓰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양화라는 이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서양화라는 말은 인상주의 그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 말을 해석해서 서양의 그림 이렇게 말하면 또는 서양의 그림 양식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서양의 미술 종류가 많고 그림 양식이 많은데 고전주의인지 낭만주의인지 사실주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가리키는 말, 그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동양화라는 말도 동양에서 유래한 그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지구상에 동양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1922년에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때 일본 사람들이 응모 분야를 넷으로 나누어서 동양화지부, 서양화 양화지부죠. 조각지부, 서지부 이렇게 응모 분야를 넷으로 나눌 때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님들의 그림을 기초로 해서 응모하는 분야의 이름을 조선화라고 하면 좋았을 걸. 조선화라고 하지 않고 당시 일본은 자기들 그림을 일본화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열리는 그림에 일본화라고 할 수 없고 일본화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애매한 말인 동양화라는 말을 만들어 썼던 겁니다. 이 말을 1922년부터 1982년까지 60년간 사용하다가 82년부터 한국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그럼 뭐라고 했느냐? 그때는 서화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미술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과 글씨를 서화라고 했고 다 합쳐서 서화라고 한 겁니다. 그림과 글씨 이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각품, 공예품 이런 건 골동이라고 했습니다. 서화, 골동 그게 바로 지금 시계 말로 하면은 미술, 공예, 조각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양화와 서양화가 유래한 지역 이름이 아니다 라는 거 아셨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학문을 분류하는데 미술대학은 참 이상합니다. 왜 동양화과, 서양화과는 유래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조각과는 지역 유래가 아니고 왜 기법 유래로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각이란 말도 일본 사람들이 분류를 할 때 서양의 근대 조각을 조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대 조각이 뭐죠? 로댕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조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로댕이라는 분이 나와서 근대성 조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양식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각이라는 말을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일본의 미술학교에서 조각과라는 말은 불상을 조각하는 걸 가리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양의 근대 조각, 로댕식 조각을 하는 법을 가리키고 연구하는 과외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각의 조자와 소조, 조각이라는 게 쪼고 깎기만 하느냐 진흙을 주물러서 만들기도 하니까 두 글자를 합쳐서 두 말을 합쳐서 조소라는 말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대학에 지금 조소과 당신 전공이 뭐요? 조소전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각이란 말도 고유명사예요. 소조란 말도 한 개의 독립된 명사죠. 이 두 개를 합쳐 한자씩 따가지고 복합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소과라는 말은 사실은 적당한 말이 아니죠. 조각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조각과 하면 되는데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고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는데 두 분의 말을 합쳐서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소크로 베이컨 하면 맞나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고유명사는 복합어로 만들 수 없어요. 복합어로 만들면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도 쓰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바르게 하는 노력은 해야 되고 보다 더 나은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명사는 이름은 이미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상,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름을 나중에 붙이는 겁니다. 미리 분류해서 이름을 붙여 놓지는 않아요. 뭐가 만들어져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언어로 전달하고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동양에 그림이 있었고 서양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수묵화, 채색화라는 이름을 붙였고 서양에서는 호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뭐 이름을 붙였고 조각은 근대조각이란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서양 화법의 한 가지인 수채화죠. 수채화는 스며들지 않는 종이에 그려야 됩니다. 스며드는 종이에 그리면 수채화의 담백하고 신선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화선지에 같은 붓의 물감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 안 납니다. 이런 느낌을 내는 그림을 수채화라고 했던 겁니다.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리는 그림 아니야? 그러면 채수화라고 해야죠. 색깔 있는 물로 그렸다면 이름을 우리 조상님들이 채수화라고 붙였겠죠. 물 숫자를 앞에 둔 것은 물맛이 나게 물의 느낌을 이용해서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모란 꽃을 그렸지만 색깔로 그렸지만 수채화입니다. 유화죠? 수채화죠?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물론 이제 원화를 봐야 그 느낌을 더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그림을 보실 때는 원화를 직접 보시면서 이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묵담채화라는 말이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 멋대로 먹하고 물감을 연하게 써서 그린 그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수묵담채화라는 그 양식에 속하는 그림인데 이것도 양식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학생들을 뽑기 위한 입시 과목 이름입니다. 이것은 입시 과목 양식이기 때문에 예술 형식이 아니에요. 예술 형식이 아닌 자, 동양에서 먹과 연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왔지만 동양의 그림은 관념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눈앞에 정물화처럼 그린 것은 동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정물화 형식으로 그리는데 동양의 재료 기법으로 그리는 이런 양식을 수묵담채화라는 이름을 새로 붙인 겁니다. 글자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명사는 글자 해석해서 알려고 그러면 맞는 게 없습니다. 이런 그림은 수채화지만 입시용 수채화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보통 예술품으로서의 수채화가 아니죠.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입시 수채화입니다. 자, 미술대학에 가기 위해서 석고대생을 매년씩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국전이라든지 미술대전에 가보면 왜 이런 건 한 점도 뽑질 않죠? 뽑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그림은 접수하려고 가면은 아예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술대전이라든지 국전은 예술품을 의무하는 겁니다. 예술품을. 근데 이런 그림은 입시를 위해서 수련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입시용 그림이에요. 아무리 잘 그렸어도 멋있게 그렸어도 이건 입시용 그림이기 때문에 예술품이 아닙니다. 예술 형식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 그림은 아주 수채화 기법으로 사람을 잘 그렸습니다. 수채화로 그린 인물인가 봐, 수채화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그림은 사실은 노동자가 무언가라는 느낌을 보는 이에게 불러일으키는 사회주의 양식의 그림이에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그러니까 인물화는 그 인물에 마치 꽃이나 또는 어떤 풍경처럼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시각적인 대상의 조형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것이 인물화죠. 그게 풍경화죠. 그게 정물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인물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표현했지만 노동자가 뭔가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난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노동자를 그냥 그린 건데요. 그렇다면 이 기법은 의도야 어찌됐든 이 기법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법 양식으로 그린 겁니다. 본인은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그림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경화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가요? 이런 그림은 북한에서 그리는 독특한 풍경화, 조선화라는 그림입니다. 조선화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말하자면 북한 사회주의의 그런 양명한 밝고 이상적인 이런 풍경을 이상화해서 그린 거죠. 이런 그림은 물감을 물에 풀어 그렸으니까 수채화인가 봐. 아닙니다. 풍경을 그렸으니까 풍경화 아니야? 아닙니다. 산과 물을 그렸으니까 산수화인가? 아닙니다. 실제 보고 그렸을 것 같은데 그럼 실경산수화 아닐까? 아닙니다. 먹과 채색을 진하게 써서 그렸으니까 수묵채색화라고 해야겠네? 아닙니다. 다 맞지 않는 거, 다 틀린 말입니다. 조선화가 맞는 말인데 이 조선화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이 말을 일본 사람들이 먼저, 북한 사람들이 먼저 쓰게 되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 그림을 조선화라고 하지 못하고 1982년부터 한국화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수묵화, 채색화, 민화, 한국화라는 명칭을 정확히 모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죠. 개념을 모르면 가장 한국화다운 그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한국화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한국화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국화라는 것을 그려낼 수 있죠. 한국화를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이 그리는 것은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은 100점, 1000점, 만점 그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화를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어도 한국화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모릅니다. 누군가가 지금 옆에서 만들고 그리고 내고 있어도 우리 머릿속에 한국화의 개념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음에도 개념이 없으면 후대에 전할 수 없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이해, 그 언어는 개념이고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일이 중요한 거고, 임응식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사실 우리 한국어가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쓰는 일이 많다. 아들, 손자, 며느리, 시아버지, 시엄마가 모두 다른 개념을 가지고 같은 발음을 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적극 공감하고 매일 한국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